만약 당신의 딸이 100점짜리 완벽한 사위와 결혼했다면 어떨까요? 그는 준수한 외모에 자상하고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으며 무엇보다 당신의 딸을 공주님처럼 떠받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하고 흐뭇해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친정집 문턱을 한 번도 밟지 않았습니다. 매번 딸을 보러 가겠다고 할 때마다 사위는 온갖 그럴듯하고 배려 넘치는 핑계로 교묘하게 거절했죠. 아내를 친정에 보내지 않으려는 남편. 그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평생 디테일에 집착해온 예민한 감각의 어머니가 요양을 핑계로 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7일간 머물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진실. 겉보기에 완벽했던 그 집은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딸이 마시는 사랑의 우유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절대 잠그지 않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서재. 그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한 어머니가 그 위선을 어떻게 벗겨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62세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완벽한 사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2세입니다. 구청 기록물 보존실 실장 자리에서 은퇴한 후 제 삶은 한가로웠지만 그만큼 공허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몇 년, 하나뿐인 외동딸 서연이마저 시집을 가버리자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는 역세권의 편리함 대신 지독한 고요함만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친구처럼 모든 걸 터놓고 지내는 모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딸이 강민호라는 남자에게 시집간 뒤로 모든 것이 미묘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딸이 친정에 온 횟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활의 중심이 친정에서 시댁과 남편으로 옮겨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딸도 이제 다 커서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요. 그건 좋은 일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느낌이 넝쿨 식물처럼 제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밥 한 끼 먹으러 오라고 할 때마다 수학이 넘어 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 민호 씨 회사 모임이 있어서. 엄마, 다음 주는 민호 씨가 강릉 펜션을 예약해뒀대. 이유는 언제나 강민호, 제 눈에 100점짜리였던 그 완벽한 사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럼 내가 가겠다고 넌지시 말하면 딸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화들짝 놀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오시는 길 힘든데 뭐 하러 오셔. 우리가 시간 날 때 갈게. 하지만 그 시간 날 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다음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한파가 몰아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난 겨울 서연이를 위해 떠두었던 울 머플러를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딸이 이걸 두르면 참 예쁘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날씨 추워진다는데 엄마가 작년에 뜬 머플러 갖다 줄까?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다정한 딸의 목소리가 들렸고 숨길 수 없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좋아, 엄마. 나 그 머플러 진짜 좋아하는데.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위 강민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제 가슴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자기야, 누구랑 통화해? 내가 말했잖아. 장모님 관절도 안 좋으신데 날씨 추워지면 뼈마디 쑤신다고 우리 때문에 고생스럽게 오가시게 하지 말라니까.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에어로빅을 할 만큼 웬만한 젊은이보다 정정한데 사위의 걱정은 좀 지나치다 싶었죠. 그러자 서연이의 목소리 톤이 즉시 변했습니다.
미세한 당황스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엄마, 됐어요. 머플러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서 가져올게요. 엄마는 오지 마시고 푹 쉬세요. 뚜뚜뚜. 전화는 황급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창밖 햇살은 눈부신데 제 마음엔 뿌연 안개가 낀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지나치게 배려심이 깊은 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모녀 사이의 평범한 만남조차 차단할 정도라면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그 갑작스러운 긴장감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30년 넘게 기록실에서 근무하며 아주 작은 논리적 모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제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1년간 강민호에 대한 이미지는 전부 서연이의 입을 통해 들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가 뭘 했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정작 저는 결혼식 때를 제외하고는 사위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저렇게 빈틈없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의심은 작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마음에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뿌리를 내립니다. 저는 별 생각 말자고 다독였지만 다음 날 아침 옷장에 덩그러니 놓인 머플러를 보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좋아한다던 삼계탕을 푹 끓여 보온병에 담고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부드러운 머플러를 깔았죠.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 딸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딸이 말한 그 행복해서 미칠 것 같은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제 마음속 안개를 직접 걷어내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뜨끈한 삼계탕이 든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서연이가 놀랄 표정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스스로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김영자 씨, 딸 보고 싶어서 환장했구먼. 강민호 같은 젊은 인재가 어디 흔한가. 딸한테 잘하는 게 제일이지. 그런 마음으로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사위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몸에 딱 맞는 홈웨어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문 밖에 저를 보고 1초 정도 경악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완벽한 미소로 얼굴을 갈아 끼웠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저의 방문이 그날의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무겁게 뭘 이런 걸 다. 그는 깍듯이 짐을 받아들고 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연이는 귀여운 수면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 왔어? 딸은 어린아이처럼 달려와 제 팔짱을 꼈습니다. 혈색 좋은 딸의 얼굴과 진심 어린 미소를 보니 제 마음속 의구심도 볶는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봅니다. 내가 내 삼계탕 못 먹을까봐 왔지. 저는 웃으며 딸의 코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지내기는 괜찮니? 그럼 너무 좋아. 서연이는 저를 이끌고 집 구경을 시켜주었고 강민호는 부지런히 그릇에 국을 담고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그 주도 면밀한 배려에 미안할 정도였죠. 벽에는 발리에서 찍은 웨딩 화보가 걸려 있었고 서연이는 공주님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딸이 좋아하는 다육식물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강민호가 국을 떠서 서연이에게 주고 제게도 공손히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드셔보세요. 서연이가 늘 장모님 삼계탕이 세상 최고라고 자랑했거든요.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젯밤 불면증 탓인지 허리가 뻐근해 무심코 물었습니다. 서연아, 집에 파스 있니? 지하철 타고 왔더니 허리가 또 도지네. 있어요. 강민호가 딸보다 먼저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푹 쉬세요. 마침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재활의학과가 있는데 원장님 실력이 아주 좋대요.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효심 깊은 제안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너무 패 끼치는 거 아니냐. 패라뇨, 별 말씀을요. 강민호는 햇살처럼 웃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면 제 어머니나 다름없죠. 편하게 계세요. 며칠 더 계셔도 됩니다. 서연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며칠 있다가 엄마랑 수다도 떨고 싶어. 결국 저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며칠 묵기로 했습니다. 강민호는 순식간에 손님방을 정리했습니다. 햇볕 냄새가 나는 새 침구에 누워 딸 집에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딸의 이런 사위라니 내 인생 성공했네. 하지만 그날 밤 아주 미세한 위화감이 예고도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강민호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장모님, 우유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저는 고맙다며 잔을 받았는데 그는 바로 나가지 않고 문가에 기대어 잡담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은퇴하시고 평소에 어떤 분들과 어울리세요? 아, 이 여사님이나 박 선생님들은 건강하시고요. 그는 마치 집안 어르신을 걱정하는 조카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제 친구들과 바둑 모임 회원들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서야 그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강민호의 관심은 너무 디테일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모든 인맥과 사교 관계까지 꿰뚫고 있는 느낌. 효심이라기엔 너무 치밀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위가 장모 외로울까봐 챙기는 걸 가지고 또 별 생각을 다 하네. 저는 그 작은 의혹을 은퇴 후에 과민증으로 치부하고 우유의 따스함과 편안함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완벽하게 짜인 거미줄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딸의 집에서 보낸 일주일은 겉보기엔 신선 노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퇴근하자마자 제 허리 상태부터 체크했고 제가 스치듯 말한 파전 가게를 기억했다가 다음날 사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TV를 보다 졸면 담요를 덮어주었죠. 서연이 역시 그런 행복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숭배와 의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평화 아래서 제 기록관리자의 본능은 레이더처럼 윙윙거리며 불안한 신호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서연이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서연이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딸의 절친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김서연, 이번 주 동창회 진짜 안 올 거야? 다들 너 기다리는데. 수화기 소리가 커서 다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곤란한 표정으로 부엌에서 요리 중인 남편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 좀 더 생각해보고 못 갈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제가 물었습니다. 동창회 좋잖아. 왜 안 가? 서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 씨가 그런 시끄러운 자리 싫어해. 친구 관계 너무 복잡하고 모여서 서로 비교질이나 하는 거 의미 없다고. 차라리 둘이 집에서 영화나 보는 게 낫대.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안 가면 너 혼자 가면 되잖아. 아유, 엄마. 딸이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무슨 재미야. 그리고 민호 씨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워낙 순진하니까 밖에서 사람한테 대일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엔 물음표가 커졌습니다. 친구 모임이 어쩌다 복잡함과 비교질의 온상이 되었을까요? 며칠 지켜보니 예전 직장 동료와의 약속도 요가 학원 동기와의 쇼핑도 서연이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딸의 세계는 이 집과 남편 강민호 단 두 가지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새장에 갇혀 날개가 예쁘게 다듬어진 다시는 날 수 없는 새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 사랑의 우유였습니다. 매일 밤 10시 강민호는 어김없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서연이에게 대령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마시고 푹 자. 피부에 좋아. 그는 컵을 탁자에 두지 않고
서연이가 받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가 한 모금씩 다 마시는 걸 지켜보고 빈 컵을 회수해 갔습니다. 처음엔 부부간의 애정이려니 했는데 5일 연속으로 보니 직업병이 도졌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확인 같았습니다. 매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어떤 절차를 감독하는 느낌.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부엌을 훔쳐봤습니다. 강민호가 싱크대 구석에서 우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찬장 가장 높은 곳, 아주 깊숙한 구석에서 라벨 하나 없는 하얀 도자기 병을 꺼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뚜껑을 열고 미세한 하얀 가루를 우유에 털어넣더니 숟가락으로 꼼꼼히 저어 녹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탕? 분유? 아니면 다른 것. 그는 그 우유를 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빙하도 녹일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로요.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소름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강제로 중단된 모녀의 데이트였습니다. 금요일 강민호가 중요한 만찬 때문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우리 둘이 옛날에 자주 가던 김치찜 먹으러 가자. 영화도 보고 딱 우리 둘이서만. 서연이도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이번엔 사위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딸이 보고 문자를 보내기도 전에 딸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달리자 서연이는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낀 듯 제잘거렸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 무렵 서연이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강민호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해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강민호는 연회장에 있는 듯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이랑 나갔어? 그가 대뜸 물었습니다. 응, 우리 김치찜 먹으러. 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이내 부드럽지만 강압적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야,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기사님한테 차 돌리라고 해. 바로 집으로 와. 왜? 서연이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방금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층 화재 경보기 오작동 때문에 지금 가구별로 점검 중이래.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한대. 나는 지금 못 가니까 장모님이랑 자기가 빨리 가서 대기하는 게 안전해. 알았지? 얼른. 옆에서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화재 경보기 점검을 밤 8시에 전화로 통보한다고요. 이렇게 허술한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서연이는 믿었습니다. 어머, 진짜. 알았어. 엄마, 어쩌지? 우리 다시 가야겠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공포와 걱정으로 물든 딸의 순진한 눈을 보며 저는 거대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통제였습니다. 안전을 핑계로, 걱정을 무기로 딸의 자유의지를 집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저는 딸과 논쟁하지 않고 기사님께 차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당연히 관리실 사람은 없었고 확인 전화를 해보니 그런 사실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제야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지만 금세 그를 변호했습니다. 우리 여자 둘이 밤에 나가는 게 너무 걱정돼서 그랬나 봐. 저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문 뒤에 기대어 서서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을 보러 온 친정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한 조사관이 된 것입니다. 저마저 이 거미줄에 묶이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고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민호는 치밀한 사람이라 작은 실수라도 하면 바로 꼬리를 감출 겁니다. 조사는 그 가루 탄 우유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물증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가 하얀 병을 찬장 꼭대기에 숨겨둬서 몰래 꺼내다간 들킬 위험이 컸습니다. 다음 날 저녁 기회가 왔습니다. 강민호가 우유를 들고
안방으로 갈 때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척하며 그와 마주쳤습니다. 어이쿠, 저는 발이 미끄러진 척하며 들고 있던 안경통으로 강민호의 손목을 쳤습니다. 컵이 흔들리며 우유가 바닥과 재진한 색바지 밑단에 튀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괜찮으세요? 강민호는 저부터 부축했습니다. 괜찮네, 괜찮아. 내가 늙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얼른 서연이 가져다 주게. 쉽겠다.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미리 준비한 티슈로 바지를 닦아내는 척하며 우유가 묻은 티슈 한 장을 재빨리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재활치료를 핑계로 외출해 옛 이웃이자 경찰청 감식반에서 은퇴한 박 형사님, 박철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 직이라 믿을 수 있는 분이었죠. 박 형사님, 부탁 하나만 합시다. 저는 우유 묻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제 딸 집에서 가져온 건데 영 찜찜해서요. 성분 분석 좀 해줄 수 있겠소? 박 형사님은 돋보기로 티슈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여사, 내게 맡겨. 내가 아는 후배한테 부탁해서 3일 안에 알려주리다. 물증 확보 후 다음 타깃은 서재였습니다. 강민호의 서재는 이 집의 유일한 금기구역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결혼 초부터 남편이 보안 유지가 생명인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자기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실수로 기밀을 보면 소송당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도어락까지 달아났다고요. 너무나 그럴듯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인 관찰과 추론을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서연이의 화분을 돌보는 척하며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화분 잎사귀 사이로 서재문 도어락을 관찰했죠.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비칠 때 도어락 키패드에 묻은 지문 자국이 보였습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자주 쓰는 번호가 1, 2, 5, 8, 9, 0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6자리 비밀번호. 침대에 누워 조합을 생각했습니다. 강민호처럼 자아가 비대하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어떤 번호를 쓸까요? 아내 생일? 아니요. 서연이는 그에게 대등한 반려자가 아니라 소유물일 뿐입니다. 문득 그의 서류 가방에 있던 구형 다이얼 자물쇠 번호가 927이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9월 27일, 그의 생일일까요? 딸에게 문자로 물어보니 맞았습니다. 남은 숫자는 8, 5, 1. 저는 침대에 앉아 종이에 숫자를 배열했습니다. 강민호는 통제광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생일을 앞에 둘 겁니다. 927. 그 다음은 숫자를 큰 순서대로 배열해 볼까? 851, 92만 7,851.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박 형사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김 여사, 결과 나왔소. 알프라졸람. 알프라졸람. 계열의 합성 약물이네. 강력한 신경안정제야. 소량이라도 장기 복용하면 의지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약을 주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의존하게 돼. 쉽게 말해서 사람을 천천히 바보로 만들어서 길들이는 약이야. 전화를 끊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엔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9, 2, 7, 8, 5, 1, 띠리릿. 문이 열렸습니다. 금지된 방. 서재 안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법률 서적, 깔끔한 책상, 은은한 종이 냄새.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제 눈길이 닿은 곳은 책장 맨 윗칸, 한 번도 펼쳐본 적 없어 보이는 세계 법률 대백과 전집이었습니다. 장식용으로나 쓸 법한 책.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가장 끝에 있는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책을 펼치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책의 속이 네모나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도 기밀 서류도 아닌 낯선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앨범, 부엌에서 봤던 하얀 도자기 병반쯤, 남은 가루, 그리고 여러 여성의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상해 사망보험 증권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환하게 웃는 낯선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자산 규모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효력이 발생해 지급 완료된 수억 원짜리 보험증권 사본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강민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제 딸 서연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형식의 신상 정보, 그리고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고액 사망보험증권. 서연이 이름 옆에는 빨간 펜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타깃 2호. 저는 공포에 질려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2호라니. 그럼 앨범 속 저 웃고 있는 여자는 1호?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강민호의 완벽한 가면 아래에는 악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을 미끼로 생명을 담보 잡아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다음 달 보험 효력 개시일은 곧 사냥을 끝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으로 모든 증거물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겁니다. 저는 급히 물건을 제자리에 넣고 책을 꽂은 뒤 의자를 원위치시키고 서재 문을 닫고 빠져나왔습니다. 겨우 안방으로 들어오자마자 강민호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네, 이사님. 다 계획대로입니다. 2호 상태 안정적이고요. 의존도 확실히 형성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자산 최적화 마지막 단계 들어갑니다. 네, 1호 때처럼 깔끔한 사고로 처리해야죠. 자산 최적화, 깔끔한 사고. 그건 살인 예고였습니다.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의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떨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싸울까? 아니야. 증거도 없이 덤볐다간 오히려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딸을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서 충전 중이던 강민호의 업무용 서브 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무음 모드였습니다. 강민호는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가늘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 맞죠? 약속했잖아요. 회사 지분 다 넘기면 해독제 준다고. 나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해독제.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호인 그 여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강민호가 같은 약물로 중독시켜 놓고 해독제를 미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비명을 참으며 전화를 끊고 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강민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태연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머, 강서방 왔나? 전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나와봤는데 잘못 들었나 봐. 강민호는 저를 2초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러셨어요? 피곤하신가 봐요. 저는 그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장모가 아니라 딸과 또 다른 피해자를 구해야 하는 전사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기의 신이 되었습니다. 사위를 찬양하고 딸 부부의 금슬을 칭찬했습니다. 강민호의 눈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오만함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넌지시 미끼를 던졌습니다. 휴,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자꾸 내 아빠 꿈을 꿔. 내가 죽으면 서연이 혼자 어쩌나 싶고. 딸이 울컥해할 때 저는 강민호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서방, 자네는 믿음직하니까 내 말 좀 들어보게. 내가 마포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랑 내 노후 자금이랑 적금 들어둔 거 정신 말짱할 때 미리 정리하고 싶어.
서연이 앞으로 유산 상속 공증을 미리 해두면 나중에 복잡할 일 없잖아. 엄청난 미끼였습니다. 강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포 아파트면 10수억 원은 할 테니까요. 그는 겉으로는 사양하는 척하다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제 사업 파트너 중에 자산관리 전문가가 있는데 생신날 초대해서 같이 의논하면 어떨까요? 올 것이 왔습니다. 공범을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박 형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박 형사님,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소. 다음 주 화요일, 내 생일잔치, 시나리오대로 갑시다. 형사님은 부산에서 온 내 사촌 오빠 연기 좀 해주쇼. 성질 좀 있고 무식해 보이는. 박 형사님이 껄껄 웃었습니다. 알았네. 아주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열어주지. 화요일, 제 63번째 생일. 집안은 꽃과 풍선으로 화려했습니다. 강민호는 효자 사위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 사촌 오빠로 위장한 박 형사님이 촌스러운 등산 조끼를 입고 들어와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자야, 생일 축하한데이. 그 거침없는 태도에 강민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뒤이어 박 형사님의 후배들인 변호사와 공증인이 양복을 입고 근엄하게 들어왔습니다. 강민호는 그들을 보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호의 손님, 최 이사라는 남자가 왔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그는 뱀 같은 눈빛으로 집안을 스캔했습니다. 박 형사님을 보며 짓는 비웃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른 뒤 저는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유언 공증을 하기 전에 우리 훌륭한 사위가 이 가정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강민호는 어리둥절해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TV 리모컨을 들고 스마트폰 미러링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감동적인 가족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재 비밀 책 속에서 찍은 사진들이 50인치 대화면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1호 피해자의 신상 명세, 거액의 보험증권, 그리고 제 딸 서연이의 사진 옆에 붙은 타깃 2호라는 붉은 글씨. 순식간에 생일 축하 노래가 뚝 끊기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깨진 유리창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최 이사는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고 서연이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사진 옆에 적힌 2호라는 글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뭐야?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다. 저는 차갑게 말하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민호 씨, 제발 해독제 좀 줘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강민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식탁 위 과도를 집어들고 서연이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인질극이라도 벌일 셈이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구석에서 술타령이나 하던 부산 오빠 박 형사님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강민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고 순식간에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아, 칼이 떨어졌습니다. 도망치려던 최 이사 역시 변호사와 공증인 사실은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박 형사님은 등산조끼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진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닥에 깔린 강민호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늙은이가 어떻게?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기록관리자가 디테일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딸을 지키려는 엄마가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는지도.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무너져 내린 세상 앞에서 아이는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악마는 잡았지만 딸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혼인빙자, 사기살인 집단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순진한 여성을 타깃으로 완벽한 남자를 투입해 약물로 길들이고 재산을 갈취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는 수법이었죠. 전화 속 1호 피해자 지수 씨는 다행히 경찰의 추적 끝에 구조되었습니다. 서연이의 회복은 더디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에 남은 약물 독소보다 마음에 남은 배신감이 더 컸으니까요. 딸은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죽을 끓여 문 앞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 딸이 비쩍 마른 몸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반년 후 재판이 열리던 날, 딸은 법정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구조된 지수 씨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의 주선으로 만난 두 여자는 카페에서 서로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그 끔찍했던 신혼집을 팔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로 타인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느 화창한 오후,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제게 서연이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1년 전 강민호가 했던 행동과 같았지만 그 온도는 달랐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엄마는 그저 네가 쥐고 있어야 할 연주를 다시 찾아준 것뿐이야. 이제 그 줄 내가 꽉 잡고 날고 싶은 만큼 날아라. 창밖에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줄은 아이들의 손에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가두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롭게 날게 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인 사람이 있나요? 당신을 사랑한다며 당신의 세계를 좁히려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엄마의 육감,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직감은 때로 가장 정확한 경보 장치라는 것을요.